자, 그런데 이번 시간은 재고자산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재고자산, 뭐 상품, 제품, 원재료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전산세무 1급에서 나오는 재고자산은 또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재고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 판매를 위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이렇게 보유하는 자산이다. 그리고 이제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재고자산만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재고자산을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던 투자자산이나 유형자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판매를 하려고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다가 팔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 만약에 재고자산의 정의를 물어보는데 모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은 다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약간 모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맞지만 모든 자산들이 다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고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문장에 여러분들 주의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종류가 나와 있어요. 상품, 제품, 반제품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모르시는 경우 없을 거고요. 투입될 원재료, 부분품, 소모품, 소모공구, 비품, 수선용 부분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 미착 상품, 그다음에 적송품, 시송품 이거 모르는 분들 없죠.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전 단계에서 다 학습하고 오셨어야 됩니다. 미착 상품이다라고 했을 때 선적지 인도 기준이다라고 해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해요. 마트 가서 내가 직접 물건을 사오는 경우는 선적지 인도 기준이고 목적지, 도착지 인도 기준이다라고 하면 집에서 배송받아 보는 게 바로 목적지다, 도착지 인도 기준이다 이렇게 구분 지으시라고 하거든요. 선적지, 마트에서 내가 직접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이 마트에서 직접 물건을 사서 가지고 나오면 드디어 판매자는 안녕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고 구매자는 우리 집에 아직 도착 안 했어도 가지고 나오자마자 이거 내 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기준은 미착 상품에 대해서 구매자, 운송 중에 있는 것을 구매자의 재고로 보고 있었어요. 자, 하지만 반면 목적지 인도 기준은 어때요? 내가 물건을 집에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집에서. 자, 그래서 판매자가 물건을 실어서 트럭을 싣고서 막 와요. 그러다가 운송 중에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물건에 파손이 생기거나 그렇다고 해서 구매자한테 책임을 묻진 않죠. 왜? 언제까지 책임지고 가지고 와야 돼요. 이 구매자의 집 앞까지 책임지고 가져와서 구매자에게 전달이 되어야지만 판매자는 팔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지 인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운송 중인 재고에 대해서 누구의 재고로 봐야 된다? 판매자의 재고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적송품이다라고 했을 때 이 부탁을 하는 사람은 위탁자, 그 부탁을 받은 대리점이나 이런 곳은 수탁자, 그리고 마지막 소비자에게 가는데 이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았을 때 위탁자도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보낸 상태의 적송품에 대해서는 누구의 재고로 볼 거냐, 수탁자의 재고로 볼 거냐, 위탁자의 재고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누구의 재고로 보자? 위탁자 재고로 보자라고 이야기하죠. 수탁자는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자의 소유의 재고이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위탁자는 자신의 창고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 창고 하나, 그리고 수탁자 창고에는 자신의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 수탁자 창고 하나, 이렇게 해서 자신의 재고가 있는 곳이 창고가 두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아마 연결해서 기억하실 텐데요. 이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했다라고 했을 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준다라고 하죠. 자, 거기에 공급자 이름을 누구로 적어야 돼요? 수탁자? 아니죠. 실질적인 그 물건의 주인인 공급자는 위탁자의 명의를 적어주시고요. 중간에 수탁자는 자신이 비고란에다가 내가 수탁자 누구인데 내가 이것을 판매하는 담당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해주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대한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보아도 이것은 위탁자의 재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마지막 시송품은 구매자가 나 이거 살게요라고 구매 의사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었어요? 구매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만약에 구매 의사표시가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범적으로 써보세요라고 하는 그 기간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 만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의사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팔았다. 그때는 내 재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조심하실 점들이 있어요. 뭐냐? 내가 물건에 대해서 지금 고객에게 보냈다라고 했을 때 고객의 집에 있다라고 해서 내 재고가 아닙니다라고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 이거 살게요라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은 판매자의 재고로 보아야 되는 이런 시송품에 대해서 시용 판매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복습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자, 저희 이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론 형태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물론 간단한 계산형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재고자산에 대한 정의, 취득원가, 어떤 것까지 재고자산의 원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지 문장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잘 봐주셔야 돼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라고 해서 취득했을 때의 가격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다만 저가법에 따라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자, 우리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의 평가 손실이다.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거 이런 저가법만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회계의 원칙 중에 보수주의 원칙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평가 이익 이런 건 없지만 평가 손실에 대한 이런 저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더 낮은 가격으로 맞춰주는 거죠. 자, 재고자산을 총액으로 보고한 경우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씩 일일이 뭐 제품 얼마이고 상품 얼마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품 및 상품에서 총액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다면 제 주석에다가는 제품은 얼마 정도 있고 상품은 얼마 정도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부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저가법도 이야기했었고 총액으로 보고했다면 주석으로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까지 정리. 자, 조금 더 원가에 대해서 더 보도록 할게요. 매입 원가와 제조원가. 자, 내가 외부에서 조달을 구매로 하게 되면 매입 원가라고 할 테고 내가 조달을 생산 형태로 하게 되면 제조원가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매입 원가에 대한 개념부터 이제 쭉 볼 건데요.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 원가를 포함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고자산에 대한 원가다라고 하면은 직접 관련된 매입 부대 비용과 관련해서도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기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원가까지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며 라고 했다는 건 만약에 이 취득과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아이들은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할게요. 매입원가. 매입원가는 매입 금액에 여러분들 잘 알아요. 이 매입할 때 운반비 더하고 배에서 내릴 때의 하용료나 그다음에 이 취급할 때의 보험료 같은 거 있죠. 예, 우리가 운송할 때 혹시라도 파손이 될까 봐 두려워서 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에 대한 납부, 보험료도 역시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원가로 보고 다 취득원가에 넣어줘요. 그래서 운임이나 하용료뿐만 아니라 매입하는 과정에 보험료도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다는 거 잘 봐주시고요. 자,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 원가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총 매입액이다라고 나왔으면 이 총 매입액에다가 반품하자 일찍 빼시라고 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반품하자 일찍이 뭐냐? 매입했는데 반품이 됩니다라고 하면은 매입 환출 자,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매입 애누리 그 다음에 일찍 갚아서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매입 할인까지요.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차감을 하시고 나면은 우리는 이것을 순매입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바로 이 순매입액을 취득원가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뒤에 저희 시험이 영어가 나오는 일이 없던데 여기 웬 영어야? 라고 할 텐데 유산스빌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DA 빌과 같이 연불 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는 차입원가로 처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대금에 대해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낮게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이제 뭐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뭐 물건 판매와 관련해서는 돈을 받는 사람이겠지만 반대로 물건을 구매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유산스 비리라든가 이런 DA 비리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한부 어음이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연해서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네, 대금을 늦게 지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따라붙게 되냐면 이자라는 게 따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라는 게 따라붙기 때문에 그런 이자에 대해서도 모두 다 차입 원가로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물건의 원가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요소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기준서에 써져 있어요. 근데 물건에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기준서에 차입 원가로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준서에 나와 있는 내용 문장 그대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대금 지급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따라 붙는 이자까지도 이렇게 차입 원가로서 자산의 원가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조원가. 자, 제조원가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 직접 농후, 제조 간접 원가다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뭐 원가를 배우셨기 때문에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와 관련해서 모두 다 제조원가로 들어갈 수 있죠. 자, 여기에 이제 기타 원가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기타 원가는 재고 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취득 원가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 기타 원가가 취득 원가에 있었잖아요. 이 제조 원가 쪽에 이런 기타 원가다라고 하면은 이 재고 자산을 현재 장소에 이르게 하는데 내가 원하는 상태로 쓸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는 그 금액까지를 취득원가에 넣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 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 원가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다양한 고객들이 있겠지만 어떤 A라는 고객님이 우리에게 이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거나 남은 설계도를 변경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가 그냥 물건을 만들기 위한 직접 재료비, 직접 농후비, 제조간접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 기타에 이런 제품의 디자인을 바꿀 때의 원가라든가 아니면 그 생산시설을 변경할 때의 이런 비제조 간접 원가가 들어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원가에 넣는 게 맞느냐 아니면 취득원가가 아닌 별도의 비용으로 판매관리비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그 특정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물건을 제조할 때 제작할 때 그 물건에 대해서 고객한테 제대로 주기 위해서 그 고객이 원하는 사양대로 만들면서 들어가는 원가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좀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문장들을 하나하나씩 약간씩 틀어가면서 시험 문제에 내놓고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특히나 제조 원가를 우리가 이제 보고 왔는데 매입 원가나 제조 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재고 자산의 원가가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재고 자산 원가를 결정할 때 제외시킵니다라고 하는 항목들이 기준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준서에 얘들은 제외합니다라고 예시를 해준 거니까 당연히 시험 출제자분들도 다음 중 재고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을 때 이런 문장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이유가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요. 자, 취득원가에 넣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재료원가, 노무원가, 기타 제조원가 중에서 자, 이 부분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재료가 쓰이고 노무도 쓰이고 기타 제조원가도 쓰이겠죠. 근데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돈은 누가 그걸 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정상적인 취득 활동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낭비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밤새 불을 안 끄고 퇴근을 해버려서 전기요금이 막 폭탄이 날라왔더라. 수도요금이 폭탄이 날라왔더라. 그런 것까지 어떻게 제조원가에 넣겠냐 이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에 넣지 말아라. 그다음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 비용. 자, 예를 들어서 생산하는데 1단계 생산을 마쳤어요. 그리고 2단계 생산을
진행해서 여기서 이제 완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만약에 1단계 생산을 하고 나서 우리가 2단계로 가기 전에 2단계에서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장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잠시 뭐를 하게 되냐면 보관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쪽 창고에다가 보관을 했는데 이쪽 창고에 보관을 할 때 보관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발생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1단계에서 2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보관 비용도 이 자산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로서 제조원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렇게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른 보관 비용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취득원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1단계에서 2단계까지 가고 나서 우리가 판매하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보관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건 판매 관리비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취득원가 쪽으로 넣을 요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외라면 즉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취득원가에 넣지 마셔라. 자,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 원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원가를 취득원가에 넣으세요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단순한 이 간접 원가라서 안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요. 관리 간접 원가고요. 그다음에 제조에 기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 기여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관리 간접 원가다. 직접 원가가 아닌 간접 원가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취득 원가에 넣지 말아라. 자, 그리고 이제 판매할 때 들어가는 원가, 판매 관리비나 이런 곳에 넣게 되는 것들을 뭘로 넣지 말아라? 재고자산의 원가로 넣지 마세요라는 얘기였겠죠. 자, 그다음 표준원가 소매제고법에 의한 원가 결정 방법.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서 원가에게 배우실 때 표준원가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실 텐데 표준원가라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원가들을 우리가 표준원가라고 하거든요. 자, 정상적인 재료원가, 소모품원가, 노무원가 및 효율성과 생산 능력 활용도를 반영합니다.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며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원가의 종류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이렇게 회계에서도 표준원가라는 개념이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소매제고법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매제고법이다라고 해서 재무제표 이제 주석으로 기재를 하게 되는데 소매제고법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이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얘는 어디에서만 쓰고 있어요? 유통업종에서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물건을 팔다 보니까 물건의 원가율이 얼마고 이익률이 얼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팔면 원가율이 70%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원가율이 70%야? 그럼 30%는 이익률이겠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내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냐라고 했을 때 이 유통업 같은 경우는 물건에 이제 판매 가격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물건이 전체적으로 판매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은 100만 원어치다라고 한다면 그래 물건이 판매 가격이 100만 원이야? 그럼 이 회사의 물건의 원가율이 70%라고 하더라. 그래?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70만 원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소매재고법이죠. 자, 소매재고법에 대해서 소매 판매 가격을 가지고서 여기에 원가율을 계산해서 재고자산의 원가를 계산해주는 방식.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이익률이 유사한 동질적인 상품군별로 적용하므로 이익률이 서로 다른 상품군을 통합해서 평균 원가를 계산하지는 마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A 제품에 대해서 A1, A2, A3 얘들은 모두 다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20%씩이래요. 그러면 얘들은 다 같이 20% 이익으로서 묶어서 계산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요 B에 대해서 보니까 B1, B2, B3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20% 이익인데 여기는 30% 이익이고 여기는 40% 이익률이더라. 그럼 평균으로 구해서 30%로 하자.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해서 평균 원가를 계산하는 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요? 서로 다른 이익률이 서로 다른 경우. 이익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품군을 통합해서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